곧 대한민국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구 감소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홍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여러분들에게 끼칠 영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분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끝까지 정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구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할까요? 가장 빠르게는 2022년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몇 년 안 남았죠? 자, 물론 그 당시 출생아 수, 사망자 숫자를 봐야 하는 거지만 그 예상 시점이 자꾸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예상보다 저출산 현상이 더 심하거든요. 아이를 예상보다 늘 적게 낳아가지고 그 예상 시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곧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한국의 인구가 가장 넘쳐 흐르는 가장 많은 순간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게 1925년부터 2017년 출생아 수, 사망자 숫자인데요. 저 높은 봉오리 1960년생이고요. 10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태어났죠. 그리고 83년에는 77만 명, 2000년에는 63만 명, 작년에는 36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한국은 불과 5, 60년 사이에 인구가 반토막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적응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이런 연구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 속도가 엄청난 겁니다. 자, 100만 명 선이 깨어진 거는 1971년 이후 출생이고요. 그리고 2002년 출생 이후부터 50만 명이 깨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40만 명이 깨졌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 그리고 10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20년 후에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잖아요. 20만 명이 되는 거죠. 남녀가 만나서 한 명씩 나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불과 20, 30년 후면은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너무나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전쟁 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쟁통의 저 출생아 숫자들 보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고요. 또 사망자의 끝에쯤을 보시게 되면은 사망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자, 왜냐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잖아요. 한국전쟁 이후 5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거의 한 해에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20년 후면은 80세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한 해의 사망자 숫자가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20만 명이고 한 해에 이제 인구가 10만 명 이상, 20만 명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구 감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분야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미래를 계획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구 감소가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먼저 교육 분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대학교의 위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학들만 이제 앞으로 위기를 겪게 되느냐? 이제 그 지방 지역에 있는 대학교 상권들까지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정리한 도표 한번 보실게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올해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고3들은 몇 명이 태어났냐면은 2000년대에 63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학 입학 정원보다도 많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시 경쟁을 해야 되는 아이들인 건데 고2만 하더라도 55만 명이 태어났어요. 얘네들이 전부 대학에 간다고 하면은 다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다 몰리는 데만 몰리지만.
근데 2002년도 고1 같은 경우에는 49만 명이니까 벌써 6만 명이 남아도네요. 그리고 중1 같은 경우에는 44만 명 태어났으니까 11만 명이 남아돕니다. 작년에 36만 명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대학,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지방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수도권 대학이라고 안전하느냐? 지금의 중1이 2024학년도 수도권 대학으로 간다고 했을 때 수도권 대학의 일부도 정원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대학이 93% 정도 입학 정원을 채울 것이라고 예상을 한 그런 도표가 있었어요. 수도권 대학도 이러니까 지방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특히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입학 정원의 50%밖에 못 채울 것이다. 강원도도 50% 초반대 정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방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해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교 입학 인원이 감소되게 되면은 입시 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 권위자예요. 인구학자 조용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시 제도는 변하기 싫더라도 변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대학으로만 몰리는 걸 해소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입시 제도를 개선해달라. 그런 식으로 입시 제도를 바꿀 것이라는 건데, 조용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예상하시더라고요.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인들 같은 경우, 성인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기 쉽도록 그런 특별 전형들을 늘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청소년들만 받아서는 입학 인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 재교육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조용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미래라든지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이러한 책이라든지 유튜브 영상들 많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입시 제도가 바뀌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역시 초중고 교육의 변화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선생님들은 앞으로 많이 뽑을 필요 없잖아요. 점진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숫자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꿈꾼다면은 앞으로 그 경쟁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어가게 되겠죠. 저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뭐 40명 이상씩 있었는데요. 지금 한 반에 20명 정도라고 들었어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금 한 16명 정도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전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스스로의 재능을 찾고 또 앞으로 해가야 될 방향을 찾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보자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교재 판매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고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위기를 겪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인구 감소, 장수 시대에 따라서 성인 교육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혹시 영화 인턴이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지긋한 백발의 은발의 인턴 사원이 이제 젊은 CEO, 여성 CEO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성인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새로운 일을 또 해가야 되기 때문에 성인 교육 시장은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층들이 많아져요. 그 고령층들이 다 연금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국가가 파탄나니까요. 고령층들에게 재교육, 재취업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사회 변화는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교육 시장은 성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 워라밸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무 시간도 짧아지게 되면서 퇴근하면서 이제 많은 성인분들이 자기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성인 교육 시장 앞으로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인구 감소가 그러면은 일자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요. 구직난의 시대에서 구인난의 시대로 사회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있어요. 15세에서 64세. 한마디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2017년 8월부터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수치가 늘어날 거예요. 계속해서 감소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지금처럼 청년이 넘쳐나가지고 구직난에 시달리는 시대에서 청년이 부족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청년 100명당 일자리 숫자가 159개,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해요. 자, 물론 일본도 뭐 IT라든지 조금 깔끔한 쪽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제조업, 건설업, 아니면은 일반 그냥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난리라고 하죠. 앞으로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앞에 장표를 다시 보시게 되면 기사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풍경이 펼쳐진다. 뭐냐면은 면접을 볼 때 회사에서 자기 회사명을 숨기고 구직자는 자기의 스펙을 숨기고 진솔하게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는다 싶으면 이제 회사명 밝히고 자기 대학 밝히고 하면서 연락처 받아서 이제 취업 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것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역면접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뭐냐면 구직자가 역으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이 회사는 나한테 뭘 잘해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구직자가 회사를 면접 보는 이런 상황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 한국 역시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귀해지는 사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기업이 맨날 사람한테만 목을 메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인건비 비싼데 사람한테만 돈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리기 힘드니까 저렇게 자동 계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도입한다고 하고요. 또 호텔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줄이고 어차피 일할 사람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이 얼마나 앞으로 잘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될지도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왜냐면은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숫자로 줄고 인구 전체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일당백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근데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하루에 14시간 일하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 개개인들이 로봇, 인공지능, 각종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10시간 일해야 될 걸 8시간만 일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야지만 개인한테도 자유를 줄 수 있고 국가한테도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예보에서 우리가 어떻게 로봇을 잘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인공지능 같은 걸 아무리 도입한다고 해도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일본 사례입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도쿄 20대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다. 편의점이라든지 뭐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유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시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간병인을 위해서 베트남에서 1만 명을 모셔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값싼 노동자들 아니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잘 일할 수 있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은퇴 연령을 이제 연장하는
수도 있겠고요. 또 고령층을 재교육시키고 재취업을 해야지만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65세를 고령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만 65세. 자, 그런데 이 기준은 언제 생겼냐?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비스마르크가 만들었더라고 해요. 사회보장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노인들이 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로 설정한 건데 그게 19세기예요. 1800년대 후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65세로 고정시킨 거를 우리가 100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노인분들 수명도 늘어났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연령 자체를 70세로 늘려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자체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노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은 노인보다는 청년을 쓰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재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단순 반복 직업들이 많다는 부분, 특히나 이러한 일들은 자동화 기술로 도입될 수 있는,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층 분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키고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큰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정말로 슈퍼 히어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 몇 세까지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시면서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미래를 계획하시는 게 상당히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연관 지어가지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게 되면은 저 굵은 축,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1955년부터 71년생들, 그분들이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인구 피라미드가 저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건데, 자, 우리들이 2060년 되면 살아있잖아요. 노인층이 돼서 살아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런 빈약한 젊은 층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몇 명을 먹여 살리냐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한 20명 정도를 먹여 살려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수준이라면은, 이게 2040년만 돼도 50명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2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리는 수준. 2060년이 되면은 80명이 넘어가니까 거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령화 인구 감소는 소리 없는 재난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대비를 해가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국민연금 40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지금처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물론 국가가 국민연금은 사보험이랑 달라서 지급을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자,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대비를 해가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생활을 잘 대비를 하고 계신지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구 감소가 지방 소멸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치게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에만 몰리고 곳곳의 지방들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기사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지자체가 223곳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85곳이 30년대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특히나 전남 지방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에도 보여드렸던 인구 성장률이에요.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곳, 노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멸하는 곳인데요.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30년이 지나면은 소멸하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45년이면 전국적으로 세종시만 빼고 다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방 소멸은 이제 정해진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방이 소멸되면 뭐가 나쁘냐? 이제 지방에 이제 젊은 층들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지역의 안전 문제, 치안,
그리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교육, 의료, 일자리 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조명을 달건 아니면 도로를 깔건 인구 1000명 사는 곳이나 10명 사는 곳이나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적게 사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로를 깔고 램프를 달고 그럴 가능성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겠습니까? 특히나 여성분들이. 자, 특히나 여성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를 낳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대도시로 떠나면 누구도 함께 떠나겠습니까? 젊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남자들 역시도 대도시로 이주를 해가게 되겠죠. 그래야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방 지역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특정 지역에 팬층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주의 황리단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청년 상인들이 모이셔가지고 아주 재미난 가게들을 열면서 분위기도 너무 오묘하고 좋더라고요. 그 밖에도 전주 한옥마을 뭐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그 지역의 팬층을 만들고, 그래서 내수 여행이라든지 외국인 여행객들을 몰리게 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청년들이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도시 재생 산업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그 지역을 잘 살려놓은 다음에는 홍보를 또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베푸 온천이라는 곳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영상을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놀이공원도 온천처럼 만들겠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기 시장인가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유튜브 100만 뷰를 찍게 되면 실제로 저 온천 어뮤즈먼트 파크를 만들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걸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가 저걸 넘어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놀이공원을 온천처럼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자, 저렇게 재미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도 보실게요. 일본의 오지라는 마을에서 마을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드론에 강아지 모양을 입혀가지고 마을 명소들을 저렇게 강아지가 소개해준다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젊은 층들의 큰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참여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 또 첨단 편의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짚라인사가 혈액을 빠르게 운반해주는 것처럼 응급약품이라든지 아니면 택배 같은 것들을 빠르게 드론으로 배송해주는 수도 있겠고요. 상점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택배 로봇, 저 배달의 민족의 딜리와 같은 택배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배달하는 방법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동식 카페, 이동식 미용실, 이동식 목욕탕, 아니면 이동식 네일샵,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직접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매장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도입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는 원격 진료라든지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병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나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늘려가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넓게 생각해 보자면은 VR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 공간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가는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론 한계들은 많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줄여주는 노력들 또한 우리가 해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차세대 교통수단을 도입해가지고 도심 지역에 좀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방 사는 사람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동시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드론 택시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면은 지방 같은 경우 이점도 있잖아요. 공기도 깨끗하고 집값도 싸고 평화롭고 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 첨단 교통수단을 도입해가지고 지방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가꿔야 갈 미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인구 감소가 그러면 비즈니스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변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청소년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교육 시장으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주 52시간 워라밸을 중요시 생각하게 되면서 퇴근 후에 재교육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요. 앞으로 성장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아용품 시장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유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돌파했냐면은 프리미엄 유아용품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잠재 고객 아기들이 전에는 100만 명이었다면 지금은 50만 명, 36만 명, 앞으로 20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아무리 비싸게 팔더라도 더 이상 성장이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는 고령자 용품이라든지 반려동물 용품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기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 팬티의 판매량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드디어 큐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곧 닥칠 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국민 5명 중에 1명이 기르는 수준이니까 엄청납니다. 특히나 앞으로 1인 가구라든지 고령층들이 반려동물을 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 용품 사업들은 또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건 저만 몰랐나요? 강아지 견종별로 저렇게 전용 사료를 파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걔한테 저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자, 그리고 제조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젊은 층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젊은 인력들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직원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앞으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방에 빈집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뭐 레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싸게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성장할 가능성을 또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방 소멸도시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대비를 해 가셔야 돼요.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던지 이동을 하시던지 사업을 바꾸시던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든지 굉장히 큰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고령자분들이 대비를 못 하실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술 판매 음식점들이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 감소와 고령 사회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술을 적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그 술을 팔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되고 있고 술을 많이 안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부담 없는 음주 문화가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퇴근길에 그냥 서가지고 자리 없습니다. 서가지고 혼자서 그냥 한 잔 딱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끈다고 하니까 부담 없는 음주 문화를 우리가 또 모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결혼 관련 사업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 물론 고령 시대가 되면서 중장년층들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혼을 할 때 그렇게 젊은 층들이 결혼할 때만큼 돈을 많이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혼 상품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작은 결혼식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중년층들이 아주 소박하게 결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특색 있게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프리미엄 결혼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양화를 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10대, 20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많이 팔리던 것이 적게 팔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조용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에뛰드 하우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했는데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성인, 중장년층들의 화장품 사업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그들에게는 안티에이징이라든지 기능성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중장년층 타겟 상품으로 많이 변모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들이 많이 본다라고 친다면은 앞으로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버 크리에이터라든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활약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해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베이비 부머가 앞으로 많이 돌아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사망자 숫자가 급증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사업이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뿐만 아니라 장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웰다잉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인구 감소 측면이라기보다는 고령화 관련 측면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여러분들에게 끼칠 영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 어떤 미래 요소보다도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그래프에 보여드린 대로 인구 감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왜냐면은 출생아 숫자가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수준으로 인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길게 보자면은 이렇게까지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산업혁명 이후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폭증하는 시대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 비정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폭증하는 인구에 맞춰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인구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사이즈를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부를 더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이즈를 몸짓을 줄여가듯이 우리의 경제 상황, 사회를 다이어트 해가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은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운동 안 하고 안 먹고 약 먹고 빼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다운사이징을 할 때도 저렇게 식스팩 나오는 것처럼 건강하게 다운사이징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다 줄여야 돼 하면서 위기의 요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운사이징을 할 것인가를 보신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창출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 감소에 잘 대비를 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분야에 이 인구 감소 요소를 대입시켜가지고 예상을 해보시는 거 꼭 한번 오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요, 좋은 영감을 드리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미래 예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오늘도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